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복적 정의의 이해를 위해서 응보주의 한계와 도전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요, 응보주의 개념과 한국 사회의 그 현실을 좀 이해하고요, 처벌 중심의 엄벌주의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응보주의에 따른 우리 사회의 영향과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응보주의라는 게 확산되고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거는 아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문제가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게 됐던 거는 대구에서 있었던 중학생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갈등 해결 교육을 하는 강사이자 또 학교폭력 문화를 연구하고 또 갈등 조정, 대화 모임을 실천하는 실천가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학교폭력을 연구하게 됐었는데요. 당시에 평화교육을 가르치다가 생겼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평화롭게 교육할 수 있을까? 사실 교육학이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저의 당시에 이제 연구 주제가 학교폭력이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을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요. 제가 졸업하고 그해 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5년도에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어느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청소년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요. 그것을 계기로 9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한 이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해 왔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이 제정되고 7년이 지난 시점에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사실 그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에 연이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정부는 이제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판단하에 엄벌주의에 기반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한 달 반 만에 도입한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제는 강력한 처벌로서 문제를 다뤄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 뭐냐면 앞으로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고 보고 강력하게 처리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정부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런 아이들 간의 사소한 괴롭힘 또는 갈등, 서로 간의 대립과 반목을 범죄로 보겠다라는 것은 이걸 더 이상 교육의 문제로 보지 않겠다. 즉 범죄라는 거는 형사사법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적 접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을 어떤 가능성의 존재로 보죠.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 사실 범죄로 보겠다. 이건 이제 범죄학적인 접근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인간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제하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둔 것이 범죄학의 논의될 텐데요. 사실 이 학교폭력 문제를 이제 범죄로 보겠다라고 접근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적 노력보다는 이 범죄로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까에 대한 실천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들이 아마 학교에 경찰이 투입되고 고화소 CCTV가 설치되고 범죄 예방 설계 등을 통해서 어쨌든 범죄를 예방해 보겠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시에 나왔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의 이러한 관심과 목표를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단기 대책, 장기 대책을 내세우고 있고, 근데 이 단기 대책을 보면 대부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많았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처분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강화, 교사에 대한 책무성 강화. 이게 대부분 결국은 현장에서 강력한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한가? 왜 이렇게 벌을 주는 것에 집중하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처벌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잘못하면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혼나고도 때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저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얘가 제대로 덜 혼났나? 얘가 아직 좀 더 벌을 받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벌을 더 주면 얘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아이가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어떤 충분한 처벌이 주어지지 못해서고, 어느 수준의 적절한 처벌이 주어지면, 얘가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멈추겠구나라는 생각을 전제로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벌을 늘림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관점하고 굉장히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처벌을 잘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또는 학교라든가 우리 마을이라든가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적절한 처벌, 제대로 처벌이 주어지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의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회복적 정의를 좀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깨달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답을 한번 해본다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 또는 아동들이 잘못하면 소년법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처벌을 부여합니다.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이 처벌, 우리 사회의 이 처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속으로 빨리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강의를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인데요.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 소년원에 수감하는 연령은 몇 살부터일까요? 몇 학년 아이들이 소년원에 수감되도록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네, 빨리 한번 정답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생일 지난 아이들부터 소년원에 수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소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만 있지 실제로는 안 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소년원에 가보면 초등학생들도 수감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소년법에 대해서 여전히 벌이 약하니 더 강력한 벌을 부여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소년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연령에 대해서 지금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 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나이로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 결과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2019년에 했던 건데요. 소년법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62.6%,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해야 된다가 21%.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현행보다는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무려 8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여론 속에서 국회에서 소년법을 강화하는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발의가 됐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할까요? 가장 센 법은 뭐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 생일 지난 아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발의됐던 법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실제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만 12세 넘으면 잔혹범죄 초등생도 사형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비판 여론에 의해서 조금 일부 수정되기도 했지만 실제 이 법이 개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기도 했던 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려면 기존에 우리 사회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 즉 아동권리협약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소년법에 대한 국제 기준들을 좀 살펴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이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아동도 강제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불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고 아동의 체포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가능하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만 행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것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은 이게 기존의 국제 협약과 우리 사회가 비준한 협약과 충돌되기 때문에 개정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발의했을까? 모르고 발의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결국은 재정이나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의를 했던 거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좋아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까? 아니면 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을까? 그 생각의 뿌리는 뭘까? 이게 저의 두 번째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를 찾아야 됐었는데요. 그것을 찾다가 제가 만나게 됐던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케, 정의의 여신이었습니다. 자, 디케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자, 디케의 칼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처벌, 응징할 때 씁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앞에 앉아 계시던 어떤 분이 칼 어디에 쓴 걸까요? 그랬더니 죽여버리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또 어떤 데 갔더니 어떤 분이 이걸 목을 치는데요. 이러시길래 스트레스가 많으시면 연수를 잠시 쉬셔도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응징하는데, 처벌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울은 어디에 쓸까요? 자, 저울은 많은 분들이 공정함의 상징 아니에요? 이게 형평성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상징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겠죠. 자, 이거는 양팔 저울입니다. 디케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죄를 판단하는데 저울을 썼는데요. 현실 정치로 들어오면 아마 이 양팔 저울은 뭔가의 균형을 잡을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는요, 그 고대 근동 사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은 다양한 법전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거기에 공통되게 나오는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하면 아실 거세요. 자,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결국은 죄와 벌,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인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죄는 뭐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준 고통일 거고요. 자, 처벌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처벌을 통해서 부여해주는 고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벌의 균형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고통,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와 벌의 응보주의는 그렇다면 과연 고대 근동사회의 오래된 신념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큰애가 작은애를 얼마나 세게 때렸냐에 따라 엄마 아빠의 등짝 스매싱의 강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신문을 딱 폈는데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은 벌이 약해 보인다 그러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봐. 이놈에게 이렇게 벌해서 되겠어? 이럴 겁니다. 판사나 검사처럼 법 전문가들에게 정의가 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분들은 대부분 그건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응보주의라는 게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걸까? 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진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는데요. 그 법전의 비문, 함무라비의 그 묘비에서 나온 비문을 보면 그는 법을 만들면서 법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함무라비 법,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법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잔인한 법 같으세요? 합리적인 법 같으세요? 아마 이건 반반 의견이 헷갈릴 겁니다. 맞아, 잘못한 놈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돼 하는 분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거고, 야, 그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잔인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한번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한 애가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큰 애가 아니면 또 형제간에 누가 한 애를 퍽 때렸습니다. 그럼 맞은 애는 어떻게 복수할까요? 동일하게 복수할까요? 자, 내가 지금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신에 따라서 동일한 속도, 동일한 강도, 동일한 위치, 똑같이 때려주마. 이렇게 할 일은 없겠죠. 아마 더 세게 복수할 겁니다. 그럼 더 세게 맞은 애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더 세게 복수하겠죠. 그래서 사실 함무라비가 얘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은, 자, 네가 한 대 맞았으면 제발 그냥 똑같이 한 대까지만 때릴 수 있어. 네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때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사실 정해준 거죠.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동해보복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적 보복이 법을 대신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건드려? 우리 집안을 건드려? 그럼 아마 일족을 멸하는 것도 가능했던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정한 거고요. 그것이 시대의 변화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같은 법체계 형태의 뿌리가 되기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신이 오늘날의 법에도 사실 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자, 사적 보복이 힘과 권력으로 정의를 성취하는 거였다면 동해보복은 동일한 어떤 고통, 동일한 처벌로서 무분별한 보복과 가해를 금지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문제를 강력한 처벌로 대응하려고 하는 엄벌주의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응보주의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시대로 오면서 단순히 벌을 잘 주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생겼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복적 정의와 같은 논의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건 좀 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의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벌을 잘 주면 우리는 행복한 학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마을, 이 지역봉사회 공동체를 잘 만들 수 있는가?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다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2011년 졸업할 때 사실 되게 위로받으면서 졸업했습니다. 야, 이제 그거 연구한 걸로 넌 뭐를 할 거냐? 이런 의문을 많이들 가졌는데요. 중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가 되길 원하는 사범대와 교대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어떤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교직 과목이 생겼고요. 모든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1년에 2번씩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듣는 것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연수를 다니게 됐었는데요. 자, 그 연수를 다닐 때 전 좀 나름 재미있는 경험들, 좀 의아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저의 전공이 인류학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자, 인류학을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사람들의 생각, 신념, 행동 방식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제가 이제 직업병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좀 체크하고 느끼는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학교에 강의를 가면 저를 초빙하는 데는 교사 공동체거나 학부모 공동체였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교육 요청을 해서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종. 2012년도였죠. 왜냐하면 법에 대한 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자, 긴 얘기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휘말렸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좀 알려주세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돼요?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요? 어떻게 신고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가요? 이런 것들을 물었고요. 반면에 선생님들을 강의하러 가면 당시에 막 법이 강화되고 운영될 때다 보니까 선생님들 역시 이제 법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저한테 이런 요청들을 종종 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강의도 굳이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핵심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안 처리하는 법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법과 절차대로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았어요.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과정에 제가 생겼던 의문은 뭐냐면,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면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고 서로가 존중하고 학교 폭력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현장에서는 법이 강화되고 나니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 반목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될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불신하고 대립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어느 날 집 앞에 플랜카드가 또 하나 딱 걸려 있었습니다.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어머니, 태권도 잘하는 왕따 보셨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저희 자녀가 이제 학교 다닐 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힘을 길러야 돼. 이런 일에 쓸데없이 엮이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도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이제 광고지들이 오거나 인터넷에 다양한 이
광고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있었는데요. 불안을 마케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자, 우리 아이의 즐거운 학교 생활, 날라차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인쇄소에서 만든 어떤 포스터 광고지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 학교에서 저렇게 날라차면 저거 니킥이라고 할 텐데요. 아마 그 아이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사실 태권도를 배운 상태에서 태권도를 써서 친구를 때리기라도 한다면 아마 가중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저렇게 날라차기를 잘하면 우리 사회가 평화로워질 거냐? 전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광고지들이 되게 많이 오죠. 태권도 블랙벨트, 왕따로부터 안전벨트. 자, 저 태권도 글자에 수많은 무도학원의 이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합기도부터 등등 다양한,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마케팅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어느 복싱 학원,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저런 장면들을 보면 찍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건 아마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 폭력 예방이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제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초등학생한테 사형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정말 이 문제가 없어질까? 이런 의문처럼 모든 아이들이 복싱을 잘하고 태권도를 잘하고 무도에 능해지면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까?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내가 힘을 길러야지 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그 안에서 대립과 반목은 늘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저는 이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워드 제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당신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힘으로써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해악과 고통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누군가가 잘못 또는 범죄를 통해서 이만큼의 고통을 만들었다면 우리 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동일한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균형을 잡고 사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워드 제어 선생님의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은 고통을 만든 거라면 우리가 그 고통을 줄여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 해악을 남겨놓고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사람들은 늘어난 해악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적 정의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그런 해악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피해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와 관계의 회복은요, 단순히 1대1의 친밀감이라던가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표면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관계의 회복이라는 걸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필요들과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힘들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 내가 배려받고 있고 나는 누구를 배려한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거고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아무런 이유 없는 폭력이라던가 비난이라던가 공격을 우리는 받지 않을 거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속에서 관계들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잘못이나 범죄는 단순히 어떤 표면적 피해가 아니라 또는 둘 사이의 1대1의 친밀감을 깨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를 믿을 수 없고 더 이상 이 사회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범죄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토대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회복적 정의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가치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잘못한 애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지금의 어떤 엄벌주의 시스템이 사실 이렇게 무너져버린 가치를 회복하는 거랑은 많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응징받고 전학가고 격리되고 처벌받는 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시 회복돼야 될 어떤 존중, 배려, 안전에 대한 확신과 신념들을 정말 온전히 바로잡아 주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처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온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상처와 어떤 어려움의 지속,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나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들이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서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사실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는 단순히 제3자가 정확하게 처벌을 주는 것, 이것이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잘못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며 상호 협력과 존중 가운데 이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정의를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법에 관한 또 정의에 관한 새로운 철학이자 이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을 연구하면서 이 회복적 정의를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연구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논의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고 이제 학교 폭력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학교에 연구를 하러 들어가겠다 이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이 없습니다. 예, 저는 전공이 교육 인류학이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연구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법원은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어떤 사법 제도들을 받아들여서 이것들 막 실천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는 그 제도를 좀 들어가서 관찰하고 면담하고 연구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연구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 들어갈 때 저도 한쪽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벌을 잘 주는 곳이 법원 아니냐. 법원에 가면 벌 주는 전문가 판사님도 있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도 있고 그 안에 객관적 기준이 되는 법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빨리 잘 해결되는 걸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논문 쓰고 빨리 졸업해야지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법원에 들어갔는데요. 법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속된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먼저 첫째는 판사가 어떤 처분을 내리든 즉 강력한 처분이든 약한 처분이든 그것에 만족하는 피해자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저렇게 해서 넘어가면 어떡하냐, 저 정도밖에 처벌하지 못하냐라는 분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분노 이면에는 깊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한 당사자와 가족이 반성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이야기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 사건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관계된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다 불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피해자의 학부모님은 우리 애가 이런 일 또 당하면 어떨 거냐라는 불안, 또 잘못한 아이가 있는 학교나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면 이 아이가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고 치면 어떡할 거냐라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사안은 처리가 되고 종결은 됐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고요. 결과적으로 공동체로 그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속되고 때로는 그 갈등과 폭력이 증재되는 것들을 늘어나는 것들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한번 좀 더 깊이 만나보자 해서 피해자들을 만났는데요. 자, 피해자 가족과 그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먼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은 심화됐습니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보니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안, 증오, 미움은 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은 가중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피해가 회복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보호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느껴졌었습니다. 자, 현장에서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우리 애가 다시 학교 건강하게 다니고 아이들로부터 존중받고 배려받고 또 소속감을 누리고 얘가 잘 지내서 학교에 적응하고 잘 졸업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애를 괴롭혔던 제가 벌 받는 거랑 우리 애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학교도 법원도 이제 벌 다 줬으니 그만해라 그러는데 나는 뭘 그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신고는 어머니가 하신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신고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잘못한 애 벌 주고 끝나는 이런 해결 방식은 생각도 못했다 하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 이면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학교 폭력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뭐 극히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당사자 간의 어떤 갈등과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파괴적 방식으로 행동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개입하지만 그렇게 그 표면적인 현상만 다루다 보니 그 이면에 갈등과 대립은 별로 다뤄주지 못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했는데 그 이면의 갈등은 다루지 않고 당사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서 가해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 그 가해자, 둘 사이에 누가 더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아마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걔네들이 여전히 같은 교실에 있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반에, 더 다른 반으로 간다 하더라도 같은 학교에, 때로는 같은 마을에 사실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를 입은 아이는 내가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사실 눈치 보고 두렵고 불안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건이든 강력하게 무조건 강제 전학이나 강제로 이사를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오늘의 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만난 어떤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랬더니 쟤를 좀 우주 밖으로 뽑아버렸으면 좋겠대요. 같은 하늘에 안 살았으면 좋겠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갈등을 다루다 보니까 임상적으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언제 가장 안심하고 회복하느냐.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이루어질 때 피해자는 가장 안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잘못한 아이가 자기가 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볼 때. 두 번째는 그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피해를 바로잡아 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전에 대한 약속과 보장. 그리고 잘못한 애가 내가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진심 어린 변화들을 목격할 때 피해를 입은 아이는 가장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의 어떤 응보적 방법은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잘못한 아이한테 어떠한 처벌이 적절한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보호받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사안이 종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한 당사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억울해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발적 책임을 인수하지 못하는 거. 도대체 이건 왜 일어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잘못의 영향과 결과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처벌에 집중하면서 분노하죠. 그러면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요. 처벌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까, 처벌에 어떻게 적응할까에 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오히려 자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잘못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낙인과 수치심은 심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법원에 온 아이들에게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첫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너네들이 눈 뜨고 봤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법을 어겼다는 건 알아요. 너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면 학교폭력법 위반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게, 나의 그런 행위가 피해를 입은 아이한테는 어떤 어려움을 줬지? 왜 쟤네 엄마는 저렇게 화가 나서 나한테 저러는 걸까? 우리 엄마는 뭐가 저렇게 슬프고 힘들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번 일로 무슨 어려움을 겪은 거지? 우리 반 애들은 왜 저렇게 어떤 영향을 받은 거고 왜 저런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있지? 등등 나의 행동이 만들어낸 영향과 결과를 전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아이들을 면담하고 그 면담에 대한 분석들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 잘못해서 처벌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처벌에 집중한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의 영향과 결과를 보지 못하니 내가 무슨 처벌을 받아도 억울하죠. 내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 게 제대로 책임지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처벌에 분노하고 그 처벌을 받은 채로 아이들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 없이 머물러 있다 보니 오히려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강화되고 그 수치심이 심화되는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처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주변에 선생님이나 주변의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못은 단순히 법을 깬 문제를 넘어서요,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법을 어긴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어겼냐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집중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안 처리는 공동체 회복과 무관하고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상호 간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확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은 언제 어떻게 문제들을 만들어낼지 불확실성이 키워졌고요. 그 안에서 갈등과 대립은 쉽게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안 처리 과정 안에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모두가 그 진흙탕에 뒹굴렀는데 아무도 그것을 씻어주고 위로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거나 병가를 내고 학교를 쉬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떠나거나 마을을 떠나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노력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었고, 사실 회복적 정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직급의 방식이 즉 벌을 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벌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실패했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깨닫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공동체의 영향을 제대로 다뤄내지 못했다라는 한계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거냐,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을 어떻게 보완해야지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회복적 정의가 좀 등장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더 느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응보적 방식보다 회복적 방식이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어 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응보적 방식이 우리 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것들도 많이 관찰되면서 우리가 단순히 처벌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이 해결되지 못하는 피해 회복, 관계 회복, 책임의 회복에도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좀 확신이 더 커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응보적 방식의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처벌과 응보의 악순환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예전에는 자치위원회였죠. 이런 데서 처벌받고 온 아이가 책임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지 하는 경우보다 좋아, 나도 똑같이 신고할 거야.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나도 그냥 안 넘어가고 나도 걔 벌받게 할 거야. 이런 어떤 응보의 악순환이 하나의 방식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이라는 믿음들이 생겨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서는 더 이상 쟤네들이 이런 행동하지 않으면 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비율이 훨씬 줄어들고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저제 신고하고 벌받고 전학 갔으면 좋겠어요.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화로 더 나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여지가 거의 사라졌고, 그래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모두에게 사실 고통이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 배우기보다는 처벌과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지금의 학교폭력법이 대부분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알다 보니 법에 걸리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왕따 시키는 것도요, 많은 경우 그냥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게 차라리 나도 벌을 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쟤는 미우니까 난 쟤한테 이렇게 해야겠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들 종종 듣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엄마는, 선생님은 싫어하는 사람 없으세요? 그냥 이대로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내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누군가가 싫어도 때로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감수성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피해와 영향에 공감하는 대신 법적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이요, 이런 말 합니다. 이거 학교폭력법 위반 아닌데요?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꼭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졌고요. 누군가를 공감하기보다는 그래, 지금 다 우리는 법으로 따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으면 나도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 확대되기보다는 제 자체가 문제야라는 인식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응보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제한점이고 한계점이겠죠.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철학,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자, 응보주의 한계와 도전. 첫 번째는 강력한 응보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는 아주 원시적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응보적 사안 처리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 가해자의 책임 수행, 공동체의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랑은 무관한 경우들이 많다. 잘못과 범죄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상의 토대를 파괴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사회 문제가 아닌 처벌이 중심이 되면서 공동체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갈등은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그래서 협력적 문제 해결은 사라졌고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오히려 파괴적 방식의 삶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들을 좀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